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의 더러운 과거. 2. 쓰시마 섬의 가혹한 진실. 3. 잃었던 영토를 되찾아라.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에서 일어난 작은 법정 소송이 국제 문제로 번지며 큰 소용돌이를 일으켰습니다. 분쟁의 중심에는 바로 대마도가 있는데요. 뜻하지 않게 발견된 중요한 증거가 소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에게 뺏긴 대마도를 되찾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요. 이 증거 덕분에 한국이 대마도 땅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엔 역시 이 재판을 지켜본 결과 일본의 대마도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선언.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불상이 사라졌다. 아침 설법을 준비하기 위해 본당에 들른 스님은 분명 어제까지 본당에 모셔놓았던 불상이 사라진 것을 보고 사색이 되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윽고 모든 스님들은 불상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즉시 수사기관에 불상 도난 사실을 신고 불상 외에도 대장경까지 훔쳐간 것을 파악한 절은 몰래 들어온 절도범을 색출하기 위해 CCTV를 돌리며 범인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다행히 범인들은 금방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범인의 정체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관논지를 떠나 본국인 한국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죠. 불상을 찾기 위해선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본 대마도 섬에 위치한 관논지, 관음사는 전문 도굴꾼에 의해 불상을 훔쳐가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국제 공조를 통해 한국 경찰이 범인들을 검거했고 불상을 무사히 회수할 수 있었죠. 관논지의 보물인 금동관음 보살좌상을 되찾은 기쁨도 잠시 갑자기 한국에서 관논지 불상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입니다. 소송의 주체는 충남 서산에 위치한 부석사 이 금동관음 보살좌상이 사실 작물기라는 주장을 펼치며 관논지가 불법으로 취득한 불상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과거 고려시대 한반도 내부까지 약탈을 일삼았던 왜구가 부석사에 침입해 불상을 몰래 훔쳐갔고 중간 과정은 알 수 없으나 이 불상을 관논지가 소유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죠. 관논지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하며 1527년경 종관기라는 분을 통해 관논지는 불상을 적법하게 취득. 이후 관논지 본당에 불상을 모셔놓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며 부석사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는데요. 결국 불상의 적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가리기 위해 법원을 통한 법정 다툼에 들어간 부석사와 관논지는 1차 공판을 통해 소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부석사가 제공한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1330년 2월 32명이 시주를 해 이 불상이 서주의 부석사의 봉인이 되었다는 기록물이 불상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불상 안에서 발견된 기록이고 위조 흔적이 없었기에 이 증거를 토대로 한국 법정은 불상의 원주인은 부석사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결국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본 관논지에서는 다나카 세스료 주지가 보조 참가인으로 2차 항소심에 참석. 1953년 관논지 종교법인 설립 이후 불상은 관논지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1차 판결과는 다른 태도로 나왔는데요. 취득 시효를 들먹이며 관논지는 불상의 소유권을 주장한 것입니다. 일정 기간 계속 물건을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를 불상에도 적용하면서 관논지가 오래 점유를 했기 때문에 불상의 실효 소유권은 관논지의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2심 재판에서 일본이 전략을 바꾸면서 핵심 쟁점은 관논지가 이를 증명할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불상의 소유권이 가려질 예정이었죠. 당연히 재판부는 관논지가 가진 기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바라봤는데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관논지 측에서 입장을 바꾸며 그런 자료가 없다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1953년 당시 기록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제출하라고 얘기한 재판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논지는 황급하게 모든 것을 부인한 것이죠. 뜻밖의 전개에 일반 대중들은 물론이고 소송의 당사자인 부석사도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관논지가 제출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관논지가 제출할 기록물에서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제출할 자료가 대마도가 사실 한국 소유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는 거죠.
오랜 세월 대마도는 한국의 소유로 돌아와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고지도에서부터 각종 생활상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더 가까운 대마도는 일본의 불법 점거로 인해 오랜 세월 일본 영토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전 자료들을 통해 일본이 대마도가 사실 한국 땅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드러난 바 있었는데요. 오가사와라 제도 소송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죠. 일본은 과거 미국의 영토로 편입되어 있었던 오가사와라 제도를 자국의 땅으로 편입하기 위해 미국에 반환 요구를 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반환 요구를 거부했었죠. 결국 이 분쟁은 국가 간 합의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오가사와라 제도를 자국 땅으로 인정받기 위해 삼국접양지도 프랑스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곳에 오가사와라 제도가 일본 땅이라는 기록이 있었고 가장 오래된 기록이기에 이를 근거로 미국에게 땅 반환을 요구한 것이죠. 미국은 일본의 주장을 인정하며 땅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국접양지도 프랑스판에 대마도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적혀져 있었는데요. 대마도의 소유주로 한국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글자까지 일본은 속일 수 없었죠. 영국 지리학자 J.H. 케르녹이 1790년 작성한 질본과 한국 지도 역시 대마도는 한국의 땅이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심지어 근대에 이르러 미국과 소련도 대마도의 소유주를 한국으로 규정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 육해군 합동정보조직인 제니스가 발간한 책자 가운데 한국과 관련된 책자에서 대마도를 한국 소유로 표기한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소련 외교부에서 1945년 작성된 문건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기록에 따르면 현재 일본 소유로 넘어간 대마도를 한국에 이관, 트랜스퍼 해야 하며 일본이 아시아 침략의 발판으로 대마도를 이용했다는 사실로 이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는 소련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대마도 곳곳에 있는 항일, 의병, 전적비는 말할 것도 없고 대마도 과거 생활 양식에 남아있는 한국식 생활 습관은 의심을 확신으로 만드는 강력한 증거이죠. 그러나 일본은 이제까지 뻔뻔하게도 이 모든 증거를 무시해왔는데요. 이번 부석사 소송 덕분에 또 한 번 일본은 대마도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불상을 돌려받기 위해선 대마도가 한국 소유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UN 국제사법재판소 ICJ 역시 오래 지속된 한일 대마도 분쟁과 관련 이번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심상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대마도를 자신의 땅이라 주장하는 일본의 점유권 주장이 무효라는 의견을 밝혔죠. 피터 탐커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은 중차대한 문제이며 대마도 소유권 관련 일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불상의 소유주 판결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대마도의 적법한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 상황입니다. UN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 정부를 통해 대마도 영유권 관련 일본이 불법 통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마도에 대해 한국 측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관련 대마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분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황당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UN 국제사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대마도 문제에 대해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바라본 것이죠. 현재 일본이 관리하는 대마도를 한국과 나눠서 통치할 것을 권고하며 사법재판소는 더 자세한 심리를 위해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외교부 대변인은 질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어디까지나 일본 영토로서 대마도는 일본이 주인이며 한국은 이에 관해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나왔죠. 대마도에 관련해서 일본은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한국도 일본의 주장에 대해 강경하게 맞섰는데요. 대마도 문제와 관련 한국이 확보한 자료는 풍부하다고 말하며 대마도의 뿌리는 한국이고 재판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자는 주장을 펼쳤죠. 어디까지나 UN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은 권고 차원으로 강제성을 떨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UN에서 직접적으로 대마도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가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 우려로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일본의 현재 상황이 곧 뭔가가 크게 터질 것 같은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초저금리 정책인 엔저가 부메랑으로 돌변하면서 최근 일본이 크나큰 수렁에 빠졌는데 심지어 베트남인들에게도 손절당하며 크게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언제 시한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일본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의 상반기 무역 적자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엔저 영향으로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는데 여기에 유례없는 엔저 현상까지 겹치면서 일본의 수입액이 크게 증가한 건데요. 일본 재무성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무역 적자가 11조 75억 엔, 우리 돈으로 약 105조 4,9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적자 규모는 비교 가능한 동계가 있는 1979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무역 수지는 14개월째 적자를 이어갔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일본은 올해 연간 기준으로 42년 만에 처음으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일본 정부가 다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한동안 고공행진하던 엔달러 환율이 지난달 24일 4엔가량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런 추측을 확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스즈키 슈이치 일본 재무상도 외환 시장에 개입했느냐는 질문에 코멘트하지 않겠다 고 대답을 회피했고 니케이는 정부와 일본은행이 엔화 약세에 대응해 엔화 매수 개입을 했다는 관측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전달 21일에도 32년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150엔 선을 넘자 일본 정부는 개입 시시를 밝히지 않는 복면 개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 원인인 미국과 일본 간 금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시장에서는 일본 정부의 개입이 단기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전망은 곧 현실로 다가왔는데 최근 일본 금융시장의 위기의 불안감이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의 엔화 하락 속도는 빠르고 가팔라 날개 없는 추락이란 표현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올해 초 달러당 110엔대였던 엔화 가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끄럼을 탔고 9월에는 달러당 140엔대까지 밀려 2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질달러 150엔이 무너지면서 일본 금융시장이 그야말로 소용돌이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행은 1,000조엔 규모인 일본 국가부채의 절반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베 전 일본 총리도 공식석상에서 법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는 일본은행을 정부 자회사라고 표현하며 논란이 됐을 정도로 일본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베의 발언대로 일본은행은 일본 정부의 최대 채권자로 일본은행은 올해 6월 사상 최대 규모인 16조 2천억 엔의 일본 국채를 매입했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비율은 50%가 넘은 것으로 추산되는데 심할 때는 일본은행이 국채의 90%를 쓸어 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일본은행이 국채를 쓸어 담으면 국채 가격이 오르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거리낌 없이 새로 국채를 찍어냈던 건데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국채가 빚인 만큼 부담이 없을 수 없으며 실제로 일본은 지금도 1년 예산의 25%를 국채 원리금을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초저금리가 계속된다는 전제로 세계적인 금리 상승 국면에서 일본도 언젠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가 오면 부담은 눈덩이가 되어 감당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언젠가는 터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일본 재무성과 일본은행이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 단 하루에만 무려 5조 5천억 엔, 약 53조 원을 투입했을 거란 추측이 나왔습니다. 니케이 신문에 따르면 5조 5천억 엔은 민간금융기관이 일본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당좌 예금의 잔고로 일반적으로 일본은행이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면 민간금융기관의 당좌 예금에 있던 엔화가 국고로 이동합니다.
즉, 일본 통화당국이 이번에도 대규모 복면 개입에 나선 것으로 보였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발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최근 베트남인들도 일본을 손절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일본에게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베트남은 일본과 외교 경제적으로 밀착하려는 액션을 급속도로 취해왔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됐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일본과 베트남은 경제적 협력 관계의 확대는 물론 중국의 팽창주의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정상 간 공동성명까지 채택하면서 관계를 한 단계 끄트올렸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취임 후 도쿄에서 처음 한 정상회담 상대도 베트남 총리였는데 당시 일본 외무성은 산케이 신문의 질본에 있어 베트남은 광범위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에서 일하던 베트남인들이 모두 탈주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인데요. 최근 일본 내 건설 현장을 지탱하던 베트남 노동자들은 일본에선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 급락으로 인해 가뜩이나 심각한 인력난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자 육성 강좌를 운영하는 일본 MP연구회에 따르면 2019년 신명 모집엔 5배가 넘는 베트남인들이 응모했지만 올해 가을에는 신청자가 정원을 미달할 전망입니다. 일본과 베트남의 급여차가 줄면서 베트남인들에게 일본은 더 이상 고소득을 보장하는 매력적인 일터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최근 2년 동안 베트남 동 대비 엔화 가치는 20% 이상 하락했고 일본의 외국인 건설기술자 임금은 수년간 동결됐지만 그 사이 베트남의 임금은 10에서 20% 올랐습니다. MP연구회는 김금 격차 축소로 일본의 지위가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 실제로 일본의 건설기술자 평균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베트남의 수준은 50에서 70 정도까지 올라 일본과 차이가 크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인들 사이에서는 일부 회사는 일본보다 베트남이 돈을 더 주는 곳이 있다 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따라서 현재는 베트남인들이 일본 취업을 극도로 외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결과 일본 내 기업들은 인력난에 신음하며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엔저 현상은 미래 산업을 책임질 반도체와 전기차 분야의 인재 쟁탈전에서도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을 추락시키고 있는데요. 연봉이 태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진 데다 기록적인 엔저까지 겹치면서 전문 인재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니케이에 따르면 올 들어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 인재를 미국과 대만 등 경쟁 기업에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경쟁사들이 기존 연봉의 2배에 달하는 보수를 약속하며 인재를 빼가고 있기 때문으로 전기차 관련 전자부품을 개발하는 한 일본 기업은 최근 미국에서 채용한 3년차 엔지니어를 미국 기업에 뺏겼습니다. 미국 경쟁사는 이 엔지니어에게 기존 연봉의 5배에 달하는 15만 달러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대만 반도체 기업들도 일본 기업의 인재를 2배 가까운 연봉으로 유혹하고 있는 중으로 TSMC는 요코하마 일본 법인에서 100명이 넘는 전문 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기 디플레의 영향으로 30년째 임금이 오르지 않는 일본의 급여는 태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올해 미국 제조업체의 매니저급 직원의 연봉은 8% 늘었습니다. 이 사이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평균 연봉도 2자릿수 증가했지만 일본의 평균 연봉은 2%밖에 오르지 않으며 태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엔화 가치가 3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앞으로 글로벌 인재들은 더욱더 일본 기업을 외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날이 갈수록 경제가 악화하자 최근 일본 정부는 종합경제대책에 29조엔 우리 돈으로 280조 원을 웃도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NHK에 따르면 앞서 일본 정부는 경제종합정책에 쓰일 예산 규모를 25조엔으로 제시했으나 30조엔에 육박하는 금액대까지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앞서 감세안을 발표한 영국이 통화와 채권에 대한 집단투매 현상으로 골머리를 앓은 만큼 일본도 대규모 부양정책으로 부작용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데요.
실제로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9월에 감세안을 발표한 직후 영국의 2년물 국채 금리는 연사 6%를 돌파하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었습니다. 경제 혼란을 일으킨 책임을 지고 물러난 트러스 총리처럼 일본 기시다 총리도 이러한 선택으로 굴욕적인 사임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 일본 재계에서는 엔화 가치 추가 하락을 예상하며 앞으로 엔 달러 환율이 170엔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일본 국채 금리의 상승에 따른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본의 재정 부담이 커져 영국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의 일본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언제 시한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q. 최근 일본 언론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도요타 계열사 지분을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완전히 인수한다는 내용의 보도였는데요. 슈칸겐다이를 통해 알려진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까지 한국을 무시하며 자동차 분야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던 일본은 현대자동차의 위상과 세계 시장에서 완전히 뒤바뀐 한국과 일본의 처지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도요타의 현 상황에 많은 일본인들이 공포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와 반대로 서서히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대자동차의 위상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했는데 왜 받질 못하는 거야? 고객의 항의에 판매 직원은 연신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예정된 시일을 한참 넘겨도 차를 인계받지 못하자 폭발한 고객은 본격적인 항의에 들어갔죠. 비단 이 손님만이 아니라 많은 고객들이 판매사무소까지 와서 차량 인계를 요청했으나 차량을 전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 판매를 했어도 실물을 받지 못한 것에 고객들은 불만이 하늘을 찔렀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계일이 밀린 이 차량은 결국 생산 중단 결정이 내려지며 사망 선고를 받게 되었죠. 바로 도요타의 랜드크루저가 사태의 주인공입니다. 적기 생산, 저스트 인타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도요타의 수모라 할 수 있죠. 이 사건의 진상은 사실 여러 이슈들이 맞물려 발생한 재앙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고객이 주문한 물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때 납기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도요타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죄를 해야 했죠. 랜드크루저 2022년형은 도요타에서 인기를 끌던 제품이었습니다. 출시되자마자 많은 고객들이 디자인과 성능에 반해 구매를 하는 등 위태로웠던 도요타를 살릴 차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화려하게 시장에 데뷔를 했죠. 그러나 외부 악재가 겹치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발 부품 수급 문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도요타는 러시아 공장 가동을 중지해야 했습니다. 도요타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모든 생산과 판매망을 철수했죠. 부지가 싼 러시아를 중심으로 서유럽과 동유럽 등 판매망을 확충해 유럽 진출을 계획했던 도요타 입장에서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공장 생산이 막히면서 계속된 적자를 매일 감당해야 했죠. 게다가 일본 정부도 러시아 정부와 척을 지며 미국의 편을 들었기에 러시아는 일본 기업들을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요타를 비롯한 자동차 업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며 일본 기업 내쫓기에 열을 올렸죠. 결국 국제관계의 희생양이 된 도요타는 아무런 변호도 못하고 손해를 그대로 감수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중국에서 벌어진 부품 수급 문제도 도요타를 위기로 몰아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도요타 공장이 위치한 상하이 인근 지역과 청두 지역 공장이 지역 봉쇄로 멈추는 바람에 도요타 자동차는 필요한 핵심 부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물류 이동에 있어 엄격한 통제를 가했고 정부 시책에 저항할 수 없었던 도요타는 통제를 수용, 대부분의 손해를 떠 안아야 했죠. 러시아의 경우 유럽 시장에 타격을 입은 사건이었지만 중국의 부품망 통제는 도요타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부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도요타였기에 지체된 만큼 납기일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일본 전체 자동차 부품 수입액은 총 8,194억 엔에 해당하는데요. 이 중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수입액만 3,227억 엔입니다. 전체의 39.4%에 해당하는 부품을 중국에서만 수입하죠. 심지어 코로나로 인한 공장 폐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촨성에서 벌어진 가뭄 역시 도요타를 옥죄었습니다. 폭염과 가뭄에 상당히 취약한 스촨성 도요타 공장은 기후 변화에 있어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결국 오랜 기간 공장 가동을 중지해야 하는 사태에 직면하면서 도요타에서 생산될 대부분의 자동차 제품은 생산 가동을 멈춰야 했고,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비극이 벌어진 것이죠. 게다가 도요타를 위태롭게 만든 일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 변화와 대규모 리콜 사태 등 도요타 내부적인 문제점도 부각되면서 도요타 신화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대부분의 차량이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도요타는 기존 내연기관 시장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미리 전기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외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도요타는 자신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았죠. 이는 도요타의 철학인 딜소현명과도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임한다는 뜻의 질소현명 정신을 받은 일본은 내연기관 고급화와 성능 개량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시장의 흐름은 전기차, EV로 넘어간 상황. 현대와 기아도 내연기관 위주의 차량 제조에서 플랫폼 사업과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제조로 전략을 바꾸면서 체질 개선을 꾀했죠. 결과적으로 도요타의 선택은 최악의 수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작년 도요타 전체 차량 생산은 857만 대로, 전기차만 생산하는 테슬라는 93만 대를 기록하며 9배 이상 차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매출과 수익 면에서 비교하면 격차가 확 줄어드는데요. 도요타의 매출은 테슬라보다 5배, 순이익은 4배 많았습니다. 많은 차량을 판매해도 수익성 면에서 테슬라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영업이익률로 비교하면 이 수치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12.1%로 도요타가 10.5%를 기록한 것에 비해 1.6% 차이로 앞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국 부랴부랴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투자에 나서는 등 점유율을 뺏기지 않기 위해 도요타도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미국과 일본에 7조 원 가까운 비용을 투자한다고 발표도 했을 정도인데요. 전기차 개발도 서툴렀습니다. 테슬라는 물론이고 현대와 기아 등 치고 올라오는 기업들을 물리치기 위해 도요타는 자동차 제조사 노하우를 총동원해 전용 전기차 BZ4X 모델을 출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문제는 급하게 출시한 탓에 완성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도요타 웨이, 토요터 웨이라는 말을 만들 정도로 제조 공정과 품질에서 절대 타협을 보이지 않았던 도요타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도요타는 결합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도요타의 문제가 아닌 고객의 문제라고 둘러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기차 문제로 고객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미국 언론들이 취재에 나섰고 도요타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도요타는 자사 전기차 리콜을 선언하게 됩니다. 심지어 내연기관차 구매를 원하는 이들에게 $5,000의 크레딧도 지불하면서 굴욕을 겪어야 했죠. 심지어 도요타그룹 산하 상용차 업체인 히노 자동차가 엔진 배출가스 수치를 조작하는 사건도 터지면서 도요타의 안전성에 대한 재검사가 일어나는 일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죠. 내부적인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도요타는 명성에 먹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도요타는 외부의 문제와 내부의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으며 그룹의 쇄신을 위해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도요타 아키오 대표이사는 심각한 상황에 대책을 세워야 하는 입장에 놓였죠. 올해 2분기 실적은 도요타의 위기 상황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해당 기간 영업이익은 5,786억 6천만 엔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974억 엔에 비해 무려 42%나 급락했습니다. 반도체 및 생산 문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실적이기에 이후에도 비슷한 실적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요타는 비상대책을 위한 자금 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자산과 계열사를 통한 자금 확보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 이상으로 재해들이 겹친 것과 동시에 전기차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하는 가운데 도요타 입장에서는 자본 확보가 급했습니다. 결국 최근 도요타에서 놀라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도요타 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부품회사 덴소의 지분 15%를 현대에 넘기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슈칸다이를 통해 보도되면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덴소는 도요타 그룹의 핵심 부품 회사로 수많은 메이커의 부품을 공급하는 곳으로 원래는 도요타 자동차 산하에 있던 기업이나 분리를 해 지금의 덴소가 되었는데요. 도요타는 15%의 지분을 행사하고 있었으나 이를 모두 청산하고 현대자동차에 이를 넘기는 것으로 급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결정한 것이었죠. 슈칸겐다이에 따르면 현대 입장에서도 덴소의 지분을 매입, 세계적인 부품 회사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양사는 모두 흡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일본이라는 국가 차원에서 이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의 지분을 가져가면서 한국과 일본의 처지가 역전된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이죠.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에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역전된 처지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역전된 한국과 일본. 정우는 일본 자동차 회사와 다르게 상승하고 있는 한국은 전기차 시장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현재 1등인 테슬라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는데요. 과거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일본은 완전히 집어삼켰듯이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추월해 한국이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